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촌동과 창천 삼거리에서 이대역, 웨딩타운에서 서대문역, 이어지는 세문안로가 정동 사거리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종로도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도봉로가 미아 삼거리역에서 기름교, 또 이어지는 동서문로 성북구청 입구까지는 밀리고 있고요. 통일로도 홍제 사거리에서 독립문역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사고나 고장차 소식이 많은데요. 지금은 남부순환로 오류나들목 방면입니다. 구로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 승용차 간 3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현장 소식인데요.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뒤쪽으로는 시속 10km대로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김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역시 보합 관망세라고 해야 할 텐데 이 테이퍼링이 계속 문제되죠. 예, 그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는 그 미국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관망세를 보인 데 따른 걸로 분석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4.27포인트, 0.03% 내려서 15,880.30에 막아냈고요. S&P 500 지수는 0.31%, 그 나스닥 지수 0.14% 떨어졌습니다. 이날 그 CNBC가 42명의 그 시장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올 12월 혹은 내년 1월 테이퍼링 시작을 점쳤던 전문가들이 지난 10월 설문에서는 16%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55%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33%가 내년 1월 테이퍼링 시작을 점쳤고요. 지금까지 나온 그 시장 컨센서스였던 내년 3월 전망치를 앞질렀습니다. 이날 나온 그 12월 미국 주택 지수는 58을 기록해서 전달에 54, 시장 전망치 55를 훌쩍 넘으면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미국 상원은 내년 예산안을 어제 가결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지만 투자자들은 테이퍼링 시작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좀 몸을 사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됩니다. 예, 내일 새벽 4시 이후에 또 미국 증시가 또 춤을 추겠군요. 네. 예, 어떻든 이 테이퍼링 참 정말 6개월 끌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이렇게 확정이 돼야만 이 증시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 내일도 안 되면 또 1월 넘어가고 3월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정말 참 빨리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요. 이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사건 파문이 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한번 그 인터뷰로 짚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현지 우리 은행 직원이 자살의 한 채, 숨진 채 발견됐죠? 네. 어제는 그 한일 금융당국의 공동조사 첫날이었는데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 채용돼서 그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이 30대 남성 직원은 어제 오후에 그 도쿄 지점의 문서 보관 창고에서 목을 맨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그 도쿄 지점에서는 그 2011년부터 그 1,700억 원에 달하는 그 거액 부실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작년 말 적발돼서 이후 조사가 들어갔고요. 이후 부실 대출의 대가로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또 당초 20억 원으로 알렸던 리베이트 액수도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은행을 추구한다는 국내 최대 은행의 그 내부 통제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사건인데요. 검찰은 지난 11일에 그 전직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구속하고 비자금 용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국내에서 그 유력 인사에 대한 뇌물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당시 이 KB 국민은행 그 지주 이 의윤대 회장까지도 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뭐 그것은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네, 원대 회장 본인은 그런 걸 부인하고 있고요. 예. 본인이 그 도쿄지점장 승진을 추진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승진 조사를 나가면서 이런 거액 부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발견된 게 더 자신의 그 명령에 의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은행들 내부 통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참 부실한데 올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은행원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죠. 예, 맞습니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내용은 올해 424명에 달해서 1997년 이후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제주은행이 68명, 의류은행이 53명, 전부은행이 46명, 시티은행이 42명, 농협은행이 3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징계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영업, 비리, 횡령 등인데요. 그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직원 50여 명이 그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1292회나 줘야 하는가 하면 또 고객의 그 금융거래 정보를 예금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은행에 대한 이 종합검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은행 돈이 삼짓돈처럼 생각해서 자꾸 부정에 개입되면 안 되겠죠. 올해도 지금 다 지나갑니다. 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말 정산 문제인데요. 정부 세수 부족 탓에 여러 공제 혜택이 축소된다면서요? 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 높아지는 대신에 그동안 그 짭짤했던 그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또 낮아집니다. 또 소득공제 종합한도제가 적용이 돼서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그 9개 주요 항목의 공제 합계액이 최대 2,5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액 연봉자 3만 3천여 명이 900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예. 대신 늘어나는 거는 그 대중교통 소득공제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100만 원이 추가돼서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한도가 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KTX를 포함한 열차를 사용했을 때가 대상이고요. 택시나 비행기, 배, 관광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티머니 등 그 충전식 선불카드를 썼다면 카드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그 연봉 4,800만 원의 그 근로자라면 약 13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도 이번에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요. 월세 소득 공제율도 50%로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은 그 구세청 홈페이지에 소득 공제 자료가 일괄적으로 뜨는 내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방금 이 뉴스는 정말 제게도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이 KTX 타는 것도 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주택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매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린다면서요? 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그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참가한 응찰자 수가요, 78,031명으로 역대 최고였던 그 2006년에 73,119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그 53,000여 명과 비교하면 46%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연말까지는 응찰자가 처음으로 8만 명을 넘어서 81,746명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우스 푸어들의 그 물건이 올해 대거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29,10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고요.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물건은 그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면서 유찰이 2회 이상 돼서 값이 싸진 그런 물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방학을 앞두고 정부, 국회, 재외공무원 등이 인턴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 어느 신문 보도를 보면 인턴 경험 취업 준비생의 34%가 식비와 교통비 등 경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턴 제도 취지는 취업 준비생에게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일부에서 이것이 변질되어서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인턴 모집철을 맞아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 무급 인턴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급 인턴 논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양호경 정책기획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학생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스펙 쌓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무급 인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인턴 지원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대부분 다 방학 때 이제 인턴을 하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1만 명 정도가 인턴을 했습니다. 물론 인턴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치 않아서 예. 뭐 기업 인턴, 뭐 공공기관 인턴 다 포함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대학생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이 인턴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51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턴 자리가 주로 어떤 자리들입니까? 네, 물론 명확합니다.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고 이 인턴자 중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이 명확하게 좀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턴들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실제 인턴을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100배이 넘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대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턴 자리면 아주 좋겠죠. 네네. 예, 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인턴을 모집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 지원 자격은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네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 반. 예. 그리고 주요 업무는 관련 자료 통역과 번역. 이렇다면 현장 교육이 아니라 이 명백히 노동력 사용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 청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인턴이라고 무급으로 채용하면서 실제 정규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무급이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 그 공공기관 아니에요? 한국대사관 같으면? 이건 네, 좀 맞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예. 이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양이죠? 뭐 저희 단체에서는 좀 이의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예. 실제 이 청년들이 스펙 한 줄 쌓기 위해서 그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스스로 이게 부당하다라는 걸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학생들은 이 대사관 같은 데서 이 경력을 쌓으면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 되니까 예, 또 예. 무급이라도 어찌할 수 없이 이제 가야만 되고. 네. 예. 이 무급 인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인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국내 인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예, 뭐 인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1984년경에 이제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이제 무급이나 뭐 단순하게 경력이 아니라 보통 채용을 하기 위해서 거의 수세 배 가까운 뭐 예.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인턴들 중에서 대부분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예, 그렇군요. 이 처음에는 수습 사원의 역할을 한 인턴 제도였군요. 네네. 예. 이 다른 나라 경우에 이게 대학생 인턴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한 5,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청년 실업이 이제 문제가 되는 90년 초반부터 인턴제도 확대됐습니다. 뭐 최근 유명한 사례로 미국 블랙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급 인턴을 일했던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임금을 돌려받은 사례들도 있고 갈수록 이제 인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급이 이제 결국 그 논란의 핵심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매년 50만 명 이상, 이 아까는 네네. 51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인턴 중에서 이 무급 형태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통계를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없어서 제대로 좀 잡히지 않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제 언론사와 취업 사이트 조사에 의해서 이제 응답자 700명 중에서 4분의 1 정도만 이제 4분의 1 정도가 무급 인턴의 경험이 있다고 말한 자료 정도가 최근에 유일한 자료입니다. 예. 이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먼저 무급 인턴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자기들이 조사를 하지 않겠죠. 네. 예. 지금 결국은 인턴으로 일하는 학생들이 교육생이냐 노동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그 우리 양호경 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의 노동자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 인턴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기준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이제 단순 행정 업무, 보조, 정규직의 일들을 좀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예. 아까 제가 주미 한국대사관 얘기를 했는데 이 네.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의 무급 인턴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이제 정부기관들은 행정 인턴 같은 경우 단순 업무 등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좀 인정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그리고 사대보험 등을 가입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그 국회나 정부 부처 등에서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개념으로 청년들을 좀 뽑아 쓴 사례들이 최근 한 3, 4년간 비하급 수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 여론으로는 공기업 인턴이 가장 인기가 또 있다는데 네네. 그건 뭐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인턴 경험자들을 정규직 채용하는 비율은 좀 낮은 편이고요. 민간 기업에 예. 비해서 낮은 편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정부 부처, 아니 국회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것들을 나름 스펙으로 삼기 위해서 행정 공공기관 인턴들에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업의 인턴 사례를 보니까 해당 업체에서 인턴직을 근무했을 경우에 이 정직원 채용 때 플러스 점수를 주기도 한다는데 네네. 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플러스 점수를 줍니까? 이게 한 기업에서 뭐 좋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을 정규직 채용을 할 때 가점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좋은 예. 기업들은 이제 그 잘했던 인턴 사원들을 이제 50% 정도 되는 비율로 이제 가점 같은 걸 주면서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 양호경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무급 인턴 제도 앞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1970년대 그 연방정부에서 무급 인턴에 대한 원칙들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인턴들의 일 경험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정규직 업무를 대체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 청년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 주거나 아니면 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기준 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육적 기능과 이 정규 업무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기능을 가져야 되고 정규 업무를 이 인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까지 청년유년의 양호경 정책기획팀장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 사심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정식의 출발 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만 듣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윤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북한 문제, 국회 여야 대립 등 참 정치했던 한 주였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하죠. 의사들이 목소리 시끄러웠죠. 네. 골기대회 현장에서 의협 회장, 이 노항균 회장의 자해 소동도 있었는데 그 내막을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더군요. 네. 또 그리고 한편 이번 주 진보 쪽 신문에서 이제 비중 있게 다뤘던 게 이 고대 경영학과 27살 학생 이 대자보에서 촉발된 안녕들 하십니까? 이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의사들 얘기부터 하죠. 네. 이 의협 추정으로는 2만여 명, 경찰 추산으로는 12,000명.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의사들이 이 휴일날 모이게 된 건 결국 큰 병원만 살리고 동네 병원 다 죽인다. 이런 데서 촉발된 것 같아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이제 골기대회를 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영리법인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법인을 두어서 병원 수익성을 회복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것을 의사들이 영리법인화로 받아들이고 이 동네 병원 다 죽는다고 보더라고요. 네. 또 원격 의료도 문제를 또 더 일으켰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의사들이요. 뭐 동네 개인 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뭐 등등해서 굉장히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고 이렇게 배운 분들이라서 정말 목소리 안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합치신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의사분이 아닌 저 같은 지금 저도 환자로 지금 감기와 환자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네요. 환자로 볼 때도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내놓은 의견과 의사들이 바라보는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정부와 의사협회의 시차가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의료를 하겠다는 게 의료 사각지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우들에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보편적인 그 의료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협회에서 보는 건 뭐냐면 큰 병원만 이게 원격 치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동네 병원은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 시각이 이제 다른데, 정부에서는 투자 개방형 그 영리법인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다. 영리법인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좋아서 뭐 중국이라든지 외국의 환자들이 올 경우에는 호텔형 메디텔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다른 부대품도 팔고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영리를 좀 늘려보겠다는 얘기인데 이 의사협회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을 이거 개설하는 건 전 단계일 뿐이다. 민영화에 진료 대신에 부대 사업으로 돈을 벌려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그 국민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우선 야당이 이번 문제를 두고 의료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데 엄격히 말하면 이 민영화라고 하면 마치 병원이나 이런 것이 국유화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병원들이 국유화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민영화 병원이 93%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공공병원은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영리법인화하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의료 세계도 들어오니까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의료 민영화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큰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 이 수가를 제대로 올려달라.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의료 수가를 올리다 보면 건강보험 체계로서 그거 감당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어디서 집중을 찾을까요? 의료 수가의 원가의 75%만 정부에서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그 의사협회 회장의 비유에 따르면 선생님이 교육비만 갖고는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학생들한테 뭐 빵도 팔고 뭐 운동화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교육은 사라지고 영업만 남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의료 수가 너무 낮으니까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왜 뭐 촬영을 해라 뭐 이거 어쩌고 해라 뭐 특시를 써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피해는
받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예. 의사협회 주장이지요. 근데 그런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공포, 괴담으로 가는 거 뭐냐면 이명박 정부 초반에도 그 운하라든가 예. 의료 민영화라든가가 이제 많이 야기가 돼서 괴담이 돌았었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운하만 파고 있고 이제 거기서 다치면 손가락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와서 다 거지가 된다라는 거 있지만 뭐 지금 4, 5년 지났어도 그전 상태는 아닌데 이런 괴담이 양산되고 있는 거는 뭐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다. 국가가 재원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탓인 거죠. 예. 이 4대강 얘기가 MB 대통령만 말씀하면 이제 4대강 얘기가 나오는데. 운하부터 문제죠. 예, 대부분 국민들은 그 점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강 살리기는 잘 하는데. 네. 운하로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 네.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에서 이제 운하를 확대한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더 이제 국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번에 그 자법인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메디텔 문제 네. 뭐 이런 문제들인데 우선 그 이 자법인 문제를 떠나서 메디텔 문제만 하더라도 좀 이 대형 병원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 의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외국에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네.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는 그렇죠. 예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 또 압구정동에 있는 많은 성형외과는 중국인 환자라든가 일본인 환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의사들도 서로 또 생각이 또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예. 이제 의사들이 예전에는 뭐 이런 건강보험 안 하고 다른 뭐 땅 투기 뭐 이런 거에서 솔직히 돈 버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병원 지어서 뭐 큰 부자 됐다라는 개인 병원 의사 드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은 항상 살인적인 의료보험 저수가를 예.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강보험을 하다고 하는데 근데요 이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살인적인 저수가를 해결하려면 내가 내는 국민보험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70%가 되는데 행복도가 되게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어린 시절 대학교 무료로 다 받았고 의료도 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받았던 혜택을 지금 세금으로 내는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거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NHS 스타일에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렇죠. 국가가 이제 의료를 다 책임진다 이랬는데 지금 그걸 캐머런 정부와 또 노동당 정부가 그걸 이제 좀 후퇴를 시키게 합의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런가 근데 하면 국민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부담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국영수 잘하면 서울대 가는 거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예. 딴 나라 복지국가가 다 잘 되는데도 안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부자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받는다. 그럼 돈대로 해라 자본주의사에서 이거를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적어도 국가라면 모든 국민에게 뭐 세금 얼마 내고 상관없이 기초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협회에서 가장 흥분한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4대 중증 질환을 뭐 해결해 준다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재원을 돈 많은 분들이 뭐 강남 사모님이건 뭐 부동산 뭐 졸부건 나 병원 하나 지어서 메디셀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거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를 내가 고용해서 난 돈만 벌면 그만이야. 이런 분들이 늘어날까 봐.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가 잘 안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예, 또 보편적 복지를 하면 역시 의료 부분 또 하향 평준화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예컨대 특별한 질환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죠. 또 그 반대로 우리보다 보편적 의료 환경이 더 좋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은 위암 환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영국에서 수술을 기다리기가 너무 그 거리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같은 데로 오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참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철도 민영화도 그렇고요. 의료 민영화도 그렇고 국가 정부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장 유 기자님도 자꾸 의료 민영화 이러는데 민영화라 그러면 사실은 병원들이 국유화가 돼 있어야 그렇죠. 근데 이 되거든요. 단어 자체가 예. 뭐 무슨 있겠지만 어쨌든 민영화란 말도 아니고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의사들도 물론이고 국민들도 믿고 괴담 수준에 가는 것들이 오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슨 밥그릇 싸움이다 아니면 국민들이 무지해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이 괴담이건 뭐건 공포를 갖고 있으면 예. 공포의 원인을 제거를 해주던가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난 귀신이 무서워요. 그럼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야 귀신은 없단다. 네 마음속에 뭐 불안이 있는 건데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코 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안 하고서 언제 뭐 소고기 먹고 죽었나요? 뭐 민영화 되면 누가 하나요? 왜 이상한 영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지도자나 정부의 덕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괴담이 무식한 국민이라든가 이기적인 의사들만으로 치부하기 전에 일단 정부는 얼마나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다음에 정말 약속할 만한 약속을 했는지 4대 중증 질환 뭐 모든 것 어르신들 기초연금 다 했는지 요것부터 조금 반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아까 귀신 비유는 정말 참 재미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원격 의료 문제 아까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실제 이 일반인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네. 이 상시로 안고 있는 만성질환 그렇죠. 이걸 좀 병원에 일일이 가지 않고 예. 이 원격 진료를 해서 뭐 처방 고혈압 뭐 지수 보여주고 당뇨 피 검사한 거 보여주고 예. 이 정도는 되지만 예, 처방을 받는다든지 네. 하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우선 또 벽지와 이 도서 이 참 병원이 없는 조그만 섬 네. 이런 데서 병원에 안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급한 대로 원격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니까 이 노한균 회장도 그 점은 인정을 해요. 예. 그런 건 괜찮다는 건데 이런 것이 남용되어서 이게 처방전이 함부로 끊어지고 또 그 동네 의원들이 가지 않고 전화로 가고 대인병원에 그렇죠. 해서 이 진료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의료 환경이 더 나빠진다. 그렇죠.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 그런 만성질환 퍼센트가 사실 크지 않으니까. 근데 아이라든가 어르신들은 대면 질환을 하고 해도 제대로 지금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뭐 해서. 그런데 어떻게 원격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대중화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서로 조급증이나 상호 불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형 병원 안에 있는 약국은 어떻습니까? 이 약국 법인으로 하겠다 이건데 지금 이제 그걸 금지를 하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빅4 병원들 바깥에 가면 네. 심지어 호객행위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참 이게 하나의 부조리 비슷한 걸로 봤는데 그리고 실제 또 큰 병원 옆에는 이 병원보다도 더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는 대형 약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 안에 약국이 있으면 이 병원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또 환자들이 편하잖아요. 약을 또 신뢰하면서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의약 분업 의사들이 후에 예. 사실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나와서 처방전을 들고 왔다 갔다 예. 하는 것도 뭐 편의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의약 분업이나 병원 안에 한 걸 때 진짜로 국민 건강이나 편의성을 따지기보다는 대기업에서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대우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 병원에서만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벌들의 배불리기로만 이루어질 뿐이지 약사들을 뭐 취업을 시킨다라든가 의학 발전이나 약가업 발전에는 큰 기여를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그 민영화라는 단어 굉장히 그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이런 건 역시 정부와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할 것이라는 것들이 사람들 생각인 거죠. 예,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다들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 이전에 이 공공성을 얼마나 이제 회복하고 네. 또 그것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 참 의료라는 것이 이 의사들도 사실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이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 커온 분들이니까 네. 남들보다 조금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건 인정을 자본주의 해줘야 될 문제죠. 민주주의 네. 국가가 아닐 테니까요. 전혀 불만이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또 몇 년 더 공부하신 예.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또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서로 질충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유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 건강보험 체제에 이만하면 만족하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서구에서는 우리가 주요 모델이거든요. 저는 중증 질환을 안 앓고 있기 때문에 예. 매우 만족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렇군요. 제가 뭐 중증 질환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부과해야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바라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만족한 것이 되려면 진짜로 우리가 살인적인 의료보험비를 지불할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를 위한 그 행복은 다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자가보험하고 민영화보험을 해서 얼마든지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공공보험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느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뭐 시립 국립 뭐 병원에 대한 시스템도 믿을 만한 것이 가야 되겠고요. 설명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양측에서 이뤄지는 목소리만 내다 보니까 국민들은 정보 부족이라든가 판단력 부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 4대 중증 질환도 질환이지만 이 희귀병 환자들, 그럼요. 숫자가 예. 참 엄청나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전체적인 보험만이 아니라 뭐 기업체라든가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후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도 있는 방안도 열리는데 그런 데 대한 손길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자기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가고 끝내 사글세방으로 가고 예. 이런 것은 우리 공동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대자보 논란 좀 네. 짧게 좀 짚어보죠. 이 고려대 경영학과 27살 학생이 처음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네. 대자보를 붙였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게 원래 변호사 이전에 글을 쓰는 것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27살짜리 이 대학생이 쓴 이 문장으로는 네. 좀 난제점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네. 그 안에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네. 저는 뭐 거기에 예컨대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이 보직 대기된 것을 전부 다 해고됐다고 착각을 한 이런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 착각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시인으로 보실 때는 예. 좀 그렇게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 기자로 볼 때는 굉장한 헤드카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안녕들 하십니까란 말에 저는 솔직히 약간 울컥하고 먹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카피 하나는 참 안녕들 하십니까 괜찮은데 예. 이 속에 문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 이게 젊은 친구들 글쓰기 수준이 이 정도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이 저하고 정반대되는 시각이군요. 네, 예. 저는 제가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예. 이 학생 특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들 하십니까? 카피 하나 좋았다. 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장기하 씨의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너에게 네가 깜짝 놀랄 말을 해주겠다. 나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깜짝 놀랄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안녕하지 못하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에 다들 울컥했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철도 노조 민영화에서 오해를 하건 곡해를 하건 이해를 하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면서 나도 잘 살기 위해서 다들 안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동안은 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친구들이 공부 못해야 내가 출세하고 친구들 스펙이 나빠야 내가 잘 되고 정부가 싸울수록 하는 건데 좀 다들 안녕하자고 내 이웃의 아픔에도 고개를 돌리자고 그게 철자법이 좀 틀리던 논리적 안 맞던 간에 했던 건데 화답해서 고등학교 해외 교포 뭐 정치권까지 다 간 거죠. 그래서 뭐 허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안 맞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저는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썼던 그 주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모르면서 얘기했냐 했더니 너는 더구나 뭐 민노당 그 당적을 가졌던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불났을 때 불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넌 공부도 제대로 안 했던 애가 무슨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를 자격이 있느냐라고 한 것과 똑같다. 예, 불났으면 불났다고 해줘야 된다. 예, 뭐 이런 그런 거죠. 말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참 핵심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개인의 이익과 예. 우리 공동체, 특히 뭐 국가의 이익 이런 것이 상충이 될 때. 예. 예, 근데 내가 공동체의 이익을 추종을 하면 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 또 내 이익을 추종을 따르다 보면 이 공동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쵸.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오히려 적게 배운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먹물든 자의 예. 이기심인데 그동안 이게 또 호응을 얻던 건 뭐냐면 100몇십만 부가 팔렸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얘들아 너네들이 아픈 거 사회구조가 아니라 청춘이어서 그래. 사춘기에 통과하는 의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청춘이어서 아프구나. 그럼 힐링을 해야지. 힐링하려면 돈 들거든요. 책을 예. 읽던 무슨 뭐 여행을 가던. 근데 그게 사회적 구조가 아픈 거라면 다 같이 개선해보자라고 고개를 돌려보자라고 하는 한 학생의 제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제 뭐 온라인이나 트위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전형적인 아날로그된 손글자로 쓴 대자보로 붙여진 것에 대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는 몇몇 진보 신문에서 이제 뭐 이걸 했다는데 저는 외면하는 보수 언론들이 더 웃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예,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예, 제가 솔직히 예,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글들 그리고 또 후속 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대학생들 심지어 이 여고생까지도 안녕들 하십니까? 학부모도 나왔습니다. 예, 대자보를 써붙이고 전봇대에도 막 써붙이고 이랬는데 네. 그 글들 읽어보니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사회 현상을 철저히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탐욕이 원인이다. 네. 이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 아니냐. 가령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본인이 게을렀던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걸 좀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면 중고등학생이 게을러봤자 얼마나 게을르고 대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다른 현상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정사회에서라면 게을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는 빈곤을 감당해야 되지만 불공정 사회에서는 게으름이나 성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대자보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 의료도 문제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큰데 정부는 믿게 해줘야 되고요. 국민들도 정부를 조금 믿고 기다려주는 국민들의 관용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가진 자, 배운 자,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사실 소통에 있어서 책임이 없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야 되고 관용을 먼저 베풀어야 될 사람은 가진 자, 배운 자. 그런데 이제 못 가진 분들에게 너무 베풀라고만 하니 관용을 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 포커스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오늘은 참 씁쓸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올해 24,000달러 정도여서 아직 세계 40위권입니다만은 다들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경제대국 여성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은 물론 일부 레이싱 모델, 연예인 그리고 심지어 가정주부들까지 해외 원정 성매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10만 명이라고 하군요. 일본 5만 명을 비롯해서 호주, 미국, 심지어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한국 여성들이 나가서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성매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는 비자 심사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사회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적발된 여성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한국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땅에 떨어진 정조관념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